완성차 업계의 환율 하락에 따른 공포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면 재건축 초기 단계에 있는 6만여 가구 아파트가 수혜를 볼 전망입니다. 이동통신사 시장 점유율이 지난달과 비교해 변화가 없었습니다. 정부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첫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박미라입니다. 코스피와 외국 매수며 연주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장 마감 소식 증권부 김창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마감 소식 전해주시죠. 코스피 지수가 오랜만에 펼쳐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에 힘입어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25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0.36% 오른 2033.85포인트의 거래를 마치며 종가 기준 올해 처음으로 2030선 안착에 성공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전날보다 0.56% 오른 562.78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19거래일 만에 펼쳐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지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기관은 이날 750억 원가량을 순매수하며 이달 들어 첫 사자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인도 640억 원가량의 주식을 사들이며 9거래일 연속 순매수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개인은 1,480억 원가량의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업종별로는 증권, 은행, 비금속, 철강금속, 유통, 건설 등이 1% 이상 상승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전기가스, 종이목재, 전기전자, 통신 등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신한지주, 기아차, 포스코, 삼성생명 등이 올랐습니다. 한국전력, KTNG, 현대차 등은 내렸습니다. 네, 보고펀드와 LG그룹이 법정 공방을 벌인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도 전해주시죠. 사모투자회사 보고펀드와 LG그룹이 LG실트론 부실 경영 책임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습니다. 보고펀드는 25일 LG그룹이 LG실트론의 상장 작업을 막아 손해를 봤다며 LG와 구본무 회장 및 관련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LG실트론 최대 주주인 LG가 지난 2011년 6월 주주 간 계약을 통해 이사회 결의를 거쳐 상장을 추진했지만 구회장이 LG실트론 상장을 추진하지 말라고 지시해 상장 작업이 중단되면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는 것이 보고펀드의 주장입니다. 보고펀드는 또 LG그룹의 계열사 간 부당 지원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LG실트론이 지난 2011년 시장 수요가 충분했던 LED용 2.4인치 사파이어 웨이퍼 사업을 선택하지 않고 LG이노텍을 위한 6인치 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적이 악화됐다는 것입니다. LG실트론은 6인치 사업에 1,100억 원가량을 투자했으나 2년 동안 불과 36억 원의 매출을 거둔 채 사업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이에 LG그룹은 배임 강요 및 명예훼손 소송 등 강력한 법정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LG그룹은 변양호 보고펀드 대표 등이 LG실트론 보유 주식을 고가에 매입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배임을 강요했다며 또 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급 및 연장 실패 책임을 전가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주 간 계약서 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LG실트론의 기업 공개를 반대했다는 보고펀드의 주장에 대해서도 LG그룹 측은 계약서에 반드시 상장을 해야 한다거나 언제까지 완료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 김창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완성차 업계 환율 하락에 따른 공포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등 완성차 업체들은 올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자동차를 더 많이 팔았지만 환율 하락에 직격탄을 맞으며 2분기에 모두 부진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특히 기아차 2분기 실적은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2분기에 1조 1,000억 원 넘겼던 영업이익은 올 2분기에 약 7,700억 원으로 31.7%나 급감했습니다. 현대차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도 약 2조 800억 원으로 간신히 2조 원대를 턱걸이했습니다. 작년 2분기보다 13.3% 줄어든 수치입니다. 앞으로 원화 강세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 데다 내부적으로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조의 파업 리스크도 있어 하반기 실적 전망마저 어두운 상황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면 6만여 가구 아파트가 수혜를 볼 전망입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현재 기본 계획 수립 단계로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전국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는 총 138개 단지 6만 400여 가구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아파트는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할 경우 안전진단 통과가 종전보다 쉬워져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관련 법령을 개정해 주거 환경이 열악하거나 건물이 노후해 주민 생활이 불편한 경우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를 쉽게 하도록 기준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이동통신사 시장 점유율이 지난달과 비교해 변화가 없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6월 무선통신 서비스 통계 현황에 따르면 이동통신사 시장 점유율은 SK텔레콤 50.1%, KT 30.13%, LG우플러스 9.7%로 지난달과 소수점 아래까지 일치했습니다. 업계는 시장 점유율의 변동이 없는 것에 대해 정부의 영업정지 제재 이후 줄어든 보조금과 다가온 휴가철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동 3사 영업정지 이후 급격히 냉각된 시장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되는 10월까지 점유율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저희에게 기초연금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도입된 기초연금은 최대 20만 원에서 적게는 2만 원까지로 노인 빈곤 해결 차원에서 기존 연금보다 전반적으로 연금액이 늘었습니다. 지급 대상자 결부는 기초연금을 기존의 연금 계좌로 받지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기초연금 첫 지급에는 약 7,350억 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복지부는 이미 지급된 기초노령연금액과 앞으로 지급될 기초연금액을 합쳐 올해 7조 원 정도가 쓰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됐습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놓고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경제부 박홍용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기업소득 환류세 카드 꺼냈는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정부는 내년부터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도입해 기업들이 당기순이익 중 일정 비율을 2, 3년 내에 투자나 인건비 증가, 배당 등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이미 냈던 법인세와 별도로 추가 법인세를 내도록 했습니다. 대신에 근로소득 증가 세제도 신설돼 기업이 임금을 일정 비율 이상 올리면 임금 상승 비용의 최대 10%까지 법인세를 공제받도록 했습니다. 배당 소득 증대 세제도 마련해 기업이 배당을 실시하면 대주주에게 세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소액주주에게는 배당 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토록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기업의 이익의 일정 부분을 임금이나 주식 배당 등으로 유인해 가계소득을 증대시켜 내수 활성화를 이뤄보겠다는 구상입니다. 네,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내지 않던 세금을 내야 하는 거라 반발이 예상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논란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당장 여당인 새누리당 지도부는 인센티브 세제는 가능하지만 페널티 과세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국회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여기도 기업의 자율성을 해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세제 전문가들은 같은 기간에 기업이 벌어들인 동일한 세원에 대해 2번 이상 과세하는 것이어서 명백한 이중과세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이 이미 한 해에 벌어들인 경상이익에서 법인세를 제외하고 남은 당기순이익에 대해 다시 법인세를 부과하는 이중과세 방식입니다. 영향권 침해 역시 쟁점입니다. 기업이 벌어들인 수익으로 투자를 할지 유보를 할지는 같은 업종이라도 각 회사의 사정마다 상이할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일괄적으로 책임을 매길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제적 부작용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국부 유출 가능성이 대두되는데요.
국내 기업의 본사나 해외 기업의 국내 법인이 각각 법인세 추가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각각 해외 자회사나 본사로 수익을 이전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박홍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자동차 보험 수리 비용 중 절반이 부품 비용이었습니다.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동차 부품이 증가한 데는 독과점 시장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훈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퀴에 동력을 전달하는 부품인 등속 조인트를 교체하기 위해 정비소에 맡겨진 1997년식 소나타 3입니다. 등속 조인트는 자동차가 방향을 전환할 때 고무 부분이 접혔다 펴지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찢어지거나 마모될 수 있는 소모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고무 부분이 마모된 등속 조인트를 새 부품으로 교체할 경우 부품값만 18만 원이 듭니다. 하지만 재생 부품을 사용할 경우 가격은 4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저렴한 가격은 재생 부품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순정 부품과 똑같은 제품이지만 완성차 업체의 홀로그램만 없는 비순정 부품으로 수리하더라도 12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자동차 부품은 완성차 업체가 자동차 부품업체에 주문해 생산 공급하는 순정 부품과 부품업체가 독자적으로 유통하는 대체 부품, 이미 사용한 부품을 세척과 보수 과정을 거쳐 공급하는 재생 부품으로 구분됩니다. 가격 차이는 큽니다. 통상 순정 부품의 가격이 재생 부품의 3배, 비순정 부품보다도 2배나 비쌉니다. 순정 부품 가격이 이렇게 비싼데도 국내 자동차 수리 시장에서 순정 부품 사용 비율은 보험금 지급 기준으로 98%에 달합니다. 완성차 제작사가 자동차 부품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가운데 순정 부품만이 안전하다는 인식이 국내 운전자들에게 깊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생품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고장이 난 부품들을 갖다가 기본 뼈대는 그대로 쓰면서 그 안에 이제 부수적인 부품들을 갖다가 새 거로 이제 교체를 하는 거거든요. 품질에 대해서는 거의 새 거하고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기도에 위치한 국내 최대 자동차 자원순환센터입니다. 지난 2일 문을 연 이곳에서는 6개 라인에서 하루 최대 100대 가까이 폐차하면서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들을 골라냅니다. 모아진 부품들은 세척과 보수 과정을 거친 뒤 일반에 판매됩니다. 엔진 같은 중요한 부품은 성능 시험을 거치고 안전과 직결된 제동 장치들은 재활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동안 국내 중고 부품의 생산과 유통은 영세한 폐차장 위주로 이뤄져 품질 보증이 어려웠지만 이곳에서는 품질 보증뿐 아니라 자체 시스템으로 모든 부품의 이력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중고 부품에 대한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QR코드로서 부품 관리표를 통해서 품질에 대한 보증을 해주고 있고요. 또 하나가 주요 부품에 대해서는 성능까지 테스트한 결과지를 소비자가 볼 수 있도록. 순정 부품 독점 시장은 자동차 보험금 과다 청구로 이어지고 이는 고스란히 자동차 보험료 인상으로 운전자의 부담이 됩니다. 보험개발원은 품질을 인정받는 대체 재생 부품의 활용 비중을 20%만 높여도 1,000억 원 규모의 보험금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도 순정 부품 독점에 따른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 관리법을 개정, 내년 1월부터 대체 부품 성능 및 품질 인증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의 대체 부품 사용 비중은 무려 32%에 달합니다. 보험업계는 대체 부품 인증제 도입과 운전자들의 인식 전환을 통해 자동차 정비 시장에서의 낭비 요소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지난 1989년 처음 소개된 편의점 이미 포화 상태에 달했는데요. 업체 간 출점 경쟁이 뜨겁다고 합니다. 정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도심의 한 거리. 편의점 바로 건너편에 다른 브랜드의 편의점이 영업 중입니다. 세계에서 인구 대비 편의점 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발상지인 미국도 일본도 아닌 한국입니다. 현재 국내 편의점 점포 수는 2만 5천여 개로 점포당 인구수는 2,300명에 불과하지만 편의점 산업 성숙기 기준점인 점포당 2,500명을 훌쩍 넘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국내 편의점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지만 업체 간의 출점 경쟁은 더욱 가열되고 있으며 후발 주자들까지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CU의 점포 수는 8,120개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
GS25가 처음으로 8,000개를 돌파하며 턱밑까지 추격했습니다. 7,213개의 점포를 가진 세븐일레븐도 맹렬한 기세로 격차를 줄이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사회로의 진전으로 근거리 쇼핑을 추구하는 소비 패턴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불황 속 편의점의 성장이 꾸준하다 보니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편의점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초로 홈쇼핑 방송에도 편의점 상품이 등장했습니다. 자녀 학자금 지원 제도와 같은 편의점 주인을 위한 혜택이 자세히 소개되고 파격적인 경품까지 나왔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친숙한 유통 채널이자 동시에 소자본의 안정적인 창업인 편의점의 사업성에 대해 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개하자는 차원으로 홈쇼핑 방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후발 주자들의 도전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해 말 위드미를 인수해 편의점 시장에 뛰어든 신세계는 로열티와 영업 위약금, 24시간 의무 영업 정책이 없는 차별화 정책을 내세우며 연말까지 점포수를 1,000개까지 늘리겠다고 선언해 편의점 시장 판도의 지각 변동을 예고했습니다. 지난 2012년 편의점 사업에 뛰어든 홈플러스도 지난 4월 365 플러스 100호점을 오픈하며 매장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편 소상공인들은 대기업 계열 편의점 업계 출점 경쟁이 골목 상권을 잠식한다며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편의점 업계의 주도권 다툼이 시장의 파이를 키워내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지 아니면 패자를 밀어내는 치킨 게임으로 전락할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혜림입니다. 전셋값 상승이 계속되면서 내 집 마련 계획하는 분들 많은데요. LH가 한강 신도시에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창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김포시 구례동 마산동 일대에 조성된 한강 신도시에 내 집 마련의 꿈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실현할 수 있는 아파트가 분양 중이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한강 신도시 AB 6블록에 짓는 공공분양 아파트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한강 신도시 AB 6블록 아파트는 지상 최고 29층, 7개 동, 820가구 규모로 주택형별 가구 수는 전용 면적 74제곱미터 484가구, 84제곱미터 336가구로 구성됩니다. 분양 가격은 3.3제곱미터당 790만원대로 2억 2천만원에서 2억 7천만원 정도면 내 집을 살 수 있습니다. 주변 시세보다도 10% 이상 저렴한 가격입니다. 구매 진입 문턱도 낮습니다. 계약금 1,000만원과 잔금으로만 구성돼 있어 입주 전 부담을 줄였습니다. 잔금은 오는 2015년 7월로 예정된 입주 때 납부하면 됩니다. 한강 신도시는 여의도까지 20분대에 도착할 수 있을 정도로 서울과 거리가 가깝고 대중교통이 발달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거주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도보로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2018년 개통 예정인 김포도시철도와 수도권 광역버스인 엠버스가 연계된 역세권 복합 환승센터가 있습니다. 올림픽대로와 연결된 김포 한강로, 일산대교 등을 이용하면 서울과 수도권으로 이동하기 편리합니다. 전 가구가 중소형으로 구성돼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모든 가구의 발코니를 무료로 확장해주는 서비스도 해줍니다. 넉넉한 편의시설과 교육환경 또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입주민을 위한 각종 문화생활시설이 인접해 있고 올 11월 대형마트가 단지 옆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단지 인근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개교를 앞두고 있어 편리하게 등하교할 수 있습니다. 김포 한강 신도시의 LH 아파트는 수도권 전세가 정도의 가격으로 자신의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가격 조건을 가지고 있고 전세가 상승으로 고통받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상가와 교통망 등 기반시설이 갖춰져 한강 신도시 주택시장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며 분양가가 저렴한 아파트의 경우 향후 시세 차이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현재 주요 비구름대는 주로 북한 지방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곳곳에는 소낙성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장맛비는 소강 상태에 든 가운데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고요. 밤부터는 다시 본격적인 비가 내리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린 뒤 아침에 호남 지방부터 점차 그치겠는데요. 오전에는 그 밖에 전국에서도 차차 개겠습니다. 다만 중부 내륙 지방은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후에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장마전선은 낮 동안 소강 상태를 보였지만 밤부터는 다시 활성화되겠는데요. 10호 태풍 마트모가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되면서 우리나라로 많은 양의 수증기가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내일 새벽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요. 특히 경기 서해안과 경기 북부, 강원 영서 북부 지역에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까지 최고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또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충청 이남 서해안과 서해 도서지방을 중심으로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특보는 경기 서해안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밖에 전국에서도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한편 대구와 광주를 비롯한 남부지방 곳곳에는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청 이남지방과 강원 영동지방은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도 33도 안팎의 무더운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에 위치한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흐리고 비가 내린 뒤 오전에 점차 그치겠고요. 오후에는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춘천 27도, 대전 29도로 예상됩니다. 호남 지방의 비는 아침부터, 영남과 제주도는 오전부터 그치겠습니다. 호남 내륙 지방은 오후에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에 광주와 대구 33도로 덥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비가 내린 뒤 아침에 개겠습니다. 아침 기온 강릉 25도, 울진 26도, 한낮에 속초 30도, 강릉 31도로 예상됩니다. 물결은 서해상에서 최고 6m, 남해와 동해에서도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남해안과 서해안, 제주도에는 너울에 의해서 물결이 높게 일겠는데요.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낮 한때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고요. 월요일에는 남부와 제주도 지방에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이후에는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